오늘은 일리아스 셋째 날 전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요 11권부터 19권까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11권에서 13권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전투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보통 일리아스 읽기가 너무 버거웠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보통 11권에서 19권은 뛰어넘고, 왜냐하면 전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스토리라인에 빼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넘어가지 않고요.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야기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셋째 날 전투는요, 19권 넘어가면 이제 아킬레우스가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게 넷째 날이거든요. 모든 전투들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한쪽이 그리스군이 공격을 해서 또 우세한 것 같으면 또 이내 이제 트로이 편이 반격이 시작이 되고, 또 트로이 밀어붙이는 것 같으면 또 이내 또 그리스가 반격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장에는요 아가멤논의 무운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멤논의 무운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투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이제 그리스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힘을 발휘해서 그리스군에게 이제 힘을 주고 이제 트로이군을 이제 성벽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화 트로이에서 나오는 아가멤논이죠. 자, 이 첫 장을 딱 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치 곡식을 베는 자들이 어떤 부자의 밭에서 서로 마주보고 밀이나 보리를 베어 나가면 곡식 다발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듯이, 꼭 그처럼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이족들이 마주 덤벼들어서 서로 쓰러뜨렸고, 어느 편도 파멸을 가져다주는 패주를 생각하지 않았다. 즉 어느 편도 도망갈 생각이 없었고 열심히 서로 전투를 했다. 그리고 무수한 희생자가 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전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정오쯤 돼서, 오후쯤 돼서 이제 아가멤논이 전투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갑자기 종횡무진 활약을 해요. 종횡무진 활약을 해서 수많은 트로이 군사들을 죽이고요. 트로이아인들을 도성 쪽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니까 이때 제우스가 안 되게 생겼거든요. 지금 제우스는 이제 트로이를 당분간 이기게 해야 되니까 제우스가 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전령의 신이죠. 전령의 신이에요. 전령의 신이 그러니까 둘이 있는 겁니다. 헤르메스도 전령의 신이지만 이 이리스도 전령의 신이에요.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헥토르에게 이제 전령을 내립니다. 제우스가 뭐라고 전령을 내리냐면, 날렌 이리스야, 얼른 가서 헥토르에게 내 말을 전하라.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이 선두 대열에 서서 날뛰며 전사들의 대열을 도륙하는 것을 여기서 그라는 이제 헥토르입니다. 헥토르가 보는 동안에는 그 자신은 뒤로 물러서서 다른 백성들을 시켜 격렬한 전투에서 적극 맞서 싸우게 하라. 한마디로 뭐 하냐면, 헥토르가 지금 아가멤논이 맹렬한 기세로 공격해 오니까 헥토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하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 아가멤논이 창에 맞거나 화살에 부상당해 전차에 오르면 그때는 내가 그에게 힘을 주어 적군을 도륙하도록 하리라. 이제 헥토르에게 힘을 주어서 적군을 도륙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암시되죠. 아가멤논이 부상당한다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자, 그가 훌륭한 갑판이 덮인 함선들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해가 지고 신성한 어둠이 다가올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셋째 날 전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은 이제 함선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전투는요,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도성에서부터 한번 왔는데 아가멤논의 활약으로 다시 트로야 성으로 왔다가, 이제 헥토르가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트로야군들이 밀어붙이면 1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첫째 날 세웠던 방책입니다. 방책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투가 방책, 그 다음에 함선, 이렇게까지 트로야군이 밀고 올라가는 양상으로 전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헥토르는 무구를 갖춘 채 전차에서 땅 위로 뛰어내려서 두 자루의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고 온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혼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야군들이 이 혼전 가운데 점점 그리스군을 이제 바다 쪽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때 제우스가 예언한 대로 아가멤논이 이제 부상을 당해요. 창에 맞아서 아가멤논이 잠시 피를 흘리니까, 자,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헥토르가 소리를 지릅니다. 트로야인들이여, 사나이답게 행동하시오.
친구들이여 여러 같은 투지를 가지시오. 가장 용감한 자는 물러갔고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는 내게 큰 명성을 주셨어. 자, 그대들은 통말발굽의 말들을 강력한 다나우스 백성들을 향하여 곧장 몰도록 하시오.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자, 이 명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전투에 있어서 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성이라는 거의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개념이죠. 아무튼 헥토르가 이제 트로이 군대를 막 동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하는 끝에 트로이 군들이 이제 점점점 그리스 군들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만남이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네스토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의 노익장이죠. 이 네스토르하고 이제 아킬레우스의 친구이자 부하인 파트로클로스가 만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스토리라인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가면 파트로클로스가 죽고 나서 자기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아킬레우스가 각성하거든요. 자기의 명성 때문에, 작은 명성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아킬레우스가 이때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통해서 각성을 하면서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네스토르입니다. 네스토르가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네스토르가 이제 밀리면서 마카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인데요. 의술의 신이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의 아들인 마카온을 이제 전차에 태우고 함선에 와서 이제 부상 치료를 하는데 그 모습을 함선에 있던 아킬레우스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카온하고는 친분 관계가 있거든요. 아킬레우스가. 그래서 파트로클로스를 보고 가서 마카온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오라 라고 파트로클로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네스토르의 텐트로 들어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네스토르가 당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해요. 자, 그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제우스에게서 듣고 그에게 무슨 말을 했다면 그는 그대라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 당신이라도 내보내고 다른 미르미도네스 쪽, 미르미도네스 쪽은 이제 아킬레우스가 데려왔던 아킬레우스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르미도네스 쪽의 부대가 그대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대가 혹시 다나우스 백성들에게 빛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네스토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아킬레우스가 안 나가려고 한다면 너라도 나가라. 너라도 네가 나가게 되면 아킬레우스가 자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대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무구들을 주어 싸움터로 입고 나가게 하시오. 그러면 아마 트로이아인들이 그대를 아킬레우스인 줄 알고 싸움터에서 물러날 것이며, 자, 아카이오이족의 용맹스러운 아들들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네스토르가 말합니다. 이게 네스토르는 지금 그리스군이 너무 몰리니까, 이제 아카이오이족들이 너무 몰리게 되니까 지금 파트로클로스를 만난 김에, 자, 아킬레우스가 안 나간다면 너라도 아킬레우스의 옷을 입고 네가 나가면 저쪽 트로이 편에서는 겁낼 것이다.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참여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들을 움찔할 것이고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아킬레우스의 투구라도 입고 나가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이제 아카이오이족들을 좀 구출해내라.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지금 네가 마련해달라. 이렇게 네스토르가 파트로클로스한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대로 실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죽게 되죠. 헥토르한테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각성해서 영웅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제 셋째 날 전투를 당하면서 이제 헥토르가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가멤논의 분전을 통해서 그리스군이 조금 몰아세우는 것 같았더니 이제 이내 헥토르가 다시 분전을 하고 제우스 신의 간섭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군이 몰리게 되죠. 이때 이제 그리스의 영웅들이 많이 부상을 당해요. 아가멤논도 창에 의해서 코온의 창에 부상을 당하고 디오메데스도 여기서 파리스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도 이제 부상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인 이제 마카온도 파리스의 화살을 맞아요.
그 다음에 에우르필로스라는 영웅도 파리스의 화살을 맞아요. 그럼 여기 전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파리스가 처음에는 겁쟁이 모양 도망 다니고 또는 전쟁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게으름을 부렸는데 막상 전투에 참여하니까 그 화살로 굉장히 놀라운 활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 끝날 때 트로이가 무너질 때 이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죽냐면 이제 이 파리스가 쏜 화살이 아킬레스건 뒤꿈치 힘줄에 맞춰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투에서 이제 파리스가 맹활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셋째 날 전투를 딱 당하게 되면 그리스군이 굉장히 수세를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이제 제목이 뭐냐면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다는 것은 이제 첫날 전투를 마치고 나서 그리스군들이 급하게 이 방벽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루 만에 과연 세웠겠는가? 또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신화니까 이제 이거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방벽을 둘러싸고 이제 그리스군과 아카이오이족과 이제 이 트로이군이 맹렬하게 방벽 앞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2권은 트로이군이 성벽 앞에서 이제 그리스군을 밀어붙여가지고 이곳까지 이제 밀려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해안가에 가면 이제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배들 가운데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권의 상황이고요. 아무튼 12권에는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게 됩니다. 자, 이때 트로야인들은 아카이오이족을 방벽과 허거 있는 곳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내 방벽에서 아카이오이족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넘게 되면 이 방벽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리스군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여기가 함락되기 시작하면 바로 자기들이 타고 온 배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사적으로 항전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헥토르를 비롯한 트로이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벽 주변에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이제 강력한 저항을 받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자기 부대를 5개의 보병 부대로 이제 영웅 중심으로 보병 부대를 편성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주 놀라운 그런 대목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르페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르페돈은 이제 누구냐면 트로이 동맹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연합군들이 왔지만 트로이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트로이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사르페돈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제 영어로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의식, 서양의 어떤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공동체 의식 또는 이제 의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족들의 의무감. 이거는 이제 제가 참 우리나라 역사하고 서양 역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나름대로 아주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귀족 신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동양 전체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귀족이 특권처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특권처럼 생각하는데 서양에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시대의 귀족들은 자기들이 특권 의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개념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생생하게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트로이의 사르페돈이라는 이제 연합군 왕이죠. 자, 뭐 그대로 이거는 너무 의미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자기 동료 글라우코스에게 글라우코스 하면은 지난번에 디오메데스하고 또 이제 싸움을 했었던 1대 전투를 했었던 영웅이거든요. 글라우코스 이것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리키아에서 윗자리와 고기와 가득 찬 술잔으로 남달리 존경을 받으며 모든 이들이 우리를 신처럼 우러러보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크산토스 가구의 제방 옆에 과수원과 밀밭이 달린 아름다운 큰 영지를 차지하고 있는가. 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을 특권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특권이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마땅히 리키아인들의 선두 대열에 서서 치열한 전투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요. 그래야만 단단히 무장한 리키아인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이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귀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에 합당하게 의무감도 가지고 있고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그 의무가 뭐냐면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과연 이렇게 말하면 과연 리키아 땅을 통치한 우리 왕들은 불명예스러운 자들이 아니구나. 그들은 살찐 작은 가축들을 먹고 꿀처럼 달콤한 정선된 포도주를 마시지만 힘도 뛰어난 자들이다. 저렇게 리키아인들의 선두대열에서 싸우고 있으니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자, 그러면서 살페돈이 계속 말합니다. 친구여, 만일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함으로써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을 운명이라면 나 자신도 선두 대열에 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또 남자의 영광을 높여주는 싸움터로 그대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요. 하나, 인간으로서는 면할 수도 없는 무수한 죽음의 운명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가 적에게 명성을 주든 아니면 적이 우리에게 명성을 주든 자, 나갑시다. 살페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양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권에 합당한 의무감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명문가문들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상위군인이 많다는 거죠.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 국가나 또는 자기의 어떤 공동체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은 항상 앞장서서 싸웠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호메로스에게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은 특권을 누리려고 했고 자신의 특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전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경주 최씨 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말 자기들이 실천한 분들도 그런 훌륭한 분들도 분명히 개별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은 더 발굴하고 더 많이 알려서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아야 되겠죠. 아무튼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호메로스의 그 오래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르페돈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토리라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방책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헥토르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헥토르가 방책의 중앙 부분을 뚫어가지고요. 이제 그리스군을 돌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헥토르가 방책을 돌파하고요. 이제 트로이아군들이 이제 방책을 넘어서서 이제 다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함선들이 있는 이곳이죠. 그리고 함선들을 둘러싸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리스군은 막판까지 몰리게 된 거죠. 바닷가 배 있는 데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맹렬한 기세로 이 트로이아인들이 이제 그리스군을 공격하고 배를 다 파괴시키고 다 불태워버릴 그를 이제 기세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포세이돈이요.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우스가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다른 여타의 신들에게 절대 그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 내가 간섭하는 신들은 가만 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트로이군이 너무나 맹렬하게 공격을 하니까 바다에 있던 이 포세이돈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제우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포세이돈이 이제 그 함선까지 몰려있는 그리스군들을 막 독려하면서 그리스군을 다시 이제 싸움의 의지를 북돋고 그리스군에게 힘을 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13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우스는 준족 아킬레우스에게 영광을 내리고자 트로야인들과 헥토르에게 승리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아카이오이족 백성들이 일리오스 앞에서 전멸하기를 원치 않았고 테티스와 그녀의 대단한 아들에게 영광을 내리고자 할 뿐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겉으로 봤던 포세이돈은 이렇게 말해. 한편 포세이돈은 잿빛바다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아르고스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격려했으니 그는 그들이 트로이아인들에게 쓰러지는 것이 안타까워 제우스에게 몹시 분개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세이돈이 그리스군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항상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격을 했으면 다시 반격을 하고 다시 공격했으면 다시 반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 일리아스 이야기가 이렇게 공격과 반격 이것을 주고받는 형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권까지는 이제 그리스군이 해안 끝까지 몰려서 함선 옆에서 함선이 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함선이 파괴될 위험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때 이제 너무 그리스군이 몰리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그리스군을 돕기 위해서 나온 장면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의 부분은 다른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